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1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서부터 한번 보실게요. 다음 중 재무회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는 우리 회계는 재무회계가 있고 그리고 관리회계가 있고 그리고 세무회계가 있어요. 이렇게 회계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재무회계는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회계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 관리회계는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회계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외부에 무언가를 알리다 보니까 누구든 다 알아볼 수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재무회계의 또 다른 특징은 원리 원칙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회계 기준이다라고 하는 원리 원칙이 필요하다. 관리회계는 우리 안에서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별도의 원리 원칙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세무회계는 말 그대로 세금을 계산하고자 하는 걸 우리가 세무회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에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세, 그 다음에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이렇게 물품에 붙는 세금, 사람에게 붙는 세금, 기업에게 붙는 세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내부 통제 목적으로 이용된다. 그냥 1번이 정답이네요. 맞죠? 내부 관리를 위해서 쓰는 건 우리가 관리회계. 지금 우리 문제상에서 물어본 것은 재무회계에 대한 특징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작성된다. 네, 원리 원칙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랬죠? 그렇죠. 원리 원칙,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원리 원칙이 필요하고, 자, 3번 보기 보시면 기본 가정으로 기업 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가정은 나중에 이제 급수가 올라가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의 기본 가정에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더라. 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회계를 하기 위한 전제예요. 기본 조건, 기본 전제라. 첫 번째는 기업 실체의 가정, 그 다음에 계속 기업의 가정,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가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줄 수 있어요. 기업 실체의 가정은 투자자나 채권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실체는 어떻게 존재한다?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계속 기업의 공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는 계속해서 영업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고요. 기간별 보고는 말 그대로 연도 말이 되면 무조건 우리는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4번 보기는 기업 외부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네, 기업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회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다음 중 시산표 등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 2번도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시산표라고 하면 우리가 T자 계정을 그려서 우리가 잔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모두 한 곳에 표시가 되고,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과 비용,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 자본, 수익이 나왔을 때 양쪽의 합이 서로 같아야 하는, 둘이 같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시산표 등식으로 옳은 것은 시험 문제 회계 2급에서는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을 표기할 때 자산은
기말의 자산을 의미를 하고 부채도 기말 부채를 의미를 해요. 그런데 자본은 기초 자본을 의미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초 자본을 적어야지만 수익과 비용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차액이 바로 기말 자본에 포함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본은 항상 기초 자본을 쓰고 있다. 그럼 이제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기말 자산 플러스 총 비용은, 그렇죠? 기말 자산 플러스 총 비용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초 자본 플러스 총 수익과 같더라. 이해가 되셨을까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네. 암기가 조금 필요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통하여 외상매출금의 단기 입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3번을 풀기 위해서도 T자 계정 하나를 우리가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T자 계정 하나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이고, 외상매출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이 증가변, 대변이 감소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항상 우리는 증가변에 기초가 있어요. 기초잔액, 그 다음에 감소변에 기말잔액이 있고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을 그냥 조금씩 맞춰갈게요. 외우셔도 되는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시면 문제가 막 바뀌어도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어요. 외상매출금이 증가하려면 당연히 매출이라는 게 생겨야 우리 외상매출금이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외상으로 물건을 팔아야 외상매출금이 증가하게 될 거고, 당연히 외상매출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외상대금을 회수해야지만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여기다 금액을 하나씩 넣어 볼게요. 자, 기초 외상매출금은 10만 원이 있었대요. 기초 10만 원. 자, 그 다음에 단기 외상매출액은 30만 원. 되었죠? 그 다음 기말 외상매출금은 8만 원이래요. 8만 원. 자,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 및 매출 할인이 나왔는데, 매출 애누리랑 매출 할인은 당연히 매출액에서 그만큼을 빼주셔야겠죠. 그래서 대변에 일단 3만 원을 먼저 적어볼게요. 그래서 얘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빼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수된 금액을 계산을 하라 그랬으니까 양쪽의 합이 서로 같으면 되겠죠? 그럼 11만 원만큼 빼주시면 되니까 29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29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조금만 이해하시면 계정 과목이 외상매입금으로 바뀌었다. 그럼 차변 대변이 반대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에서 주식의 매입 거래에서 지출한 수수료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번 문제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이론에서 배웠지만 단기 매매 증권만 취득 시 재비용을 우리 무조건 뭘로 처리해야 한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몇 번을 쓰셔야 된다? 900번대를 사용하셔야 한다. 그럼 900번대 수수료 비용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영업외 비용을 의미한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수수료는 무조건 영업외 비용,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말 재고에 적용할 취득원가 산정 시 원가 흐름의 가정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문제 5번은 재고자산의 기말 단가 결정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외웠죠? 선, 이,
총후. 이렇게 네 가지의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렇게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정액법은 감가상각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할 때 우리는 정액법이다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차량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5번하고 뭐 연결해서 자, 6번 문제는 감가상각을 물어봤는데 감가상각은 유형자산과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바로 감가상각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유형자산, 무형자산 우리 뭐예요? 무형자산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 유형자산은 장기간 동안 뭐가 목적이다? 사용할 목적이다. 사용 목적이다. 그런데 유형자산 중에서 우리가 외우셔야지 될 게 두 개의 개정 과목이 있어요. 유형자산 중에서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이 두 가지 개정 과목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을 한다, 안 한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이건 암기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토지는 아무리 써도 땅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건설 중인 자산은 짓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치가 떨어질 일이 아직 없죠. 완공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서부터 감가상각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회사에 지금 이 문제에서 엄청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차량 판매업을 영위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차량 판매업. 자, 제가 회계에서 업이 너무 중요한 단어다. 우린 이것으로 인하여 돈을 벌을 것이다. 이 업에 해당하는 예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재고자산이라고 부른다. 재고자산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는 원래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내가 이제 업무상에 사용하는 이런 차는 유형자산이 맞아요. 그런데 뭐가 목적인? 판매가 목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고자산으로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감가상각자산,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판매용 차량 운반구는 재고자산이니까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거고요.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투자 부동산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냉난방기. 냉난방기는 우리가 뭘로 처리해요? 비품으로 처리하니까 유형자산에 해당하니까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 주셔야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7번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중에 처분한 비품의 취득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 문제 7번은 비품을 매각했을 때 우리가 분계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품을 매각을 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대변에 비품이 나가겠죠. 그렇죠? 비품이 나가게 되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팔았으니까 처분을 하게 되면 돈을 받아야 합니다. 처분가대로 돈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양쪽의 합이 같아져야 하니까 남는 돈이 생길 수도 있고 모자라는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남으면 우리가 처분 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모자라면 처분 손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비품이 뭘로 기록된다? 취득 원가로 기록이 된다. 여기 있는 이 돈은 처분가대로 기록이 된다. 처분가대로. 감가상각 누계액은 당연히 문제상에서 주어질 거고 자, 그러면 비품의 처분가액은 1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처분가 100만 원. 그러면 내 돈이 1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18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 생겼대요. 이익이 10만 원. 여기까지. 이익이 생겼으니까 손실은 생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양쪽의 합은 서로 같아야지 되니까 270만 원만큼이 비었을까요? 맞죠? 네. 270만 원만큼이 내 비품의 취득원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7번은 매각 처분하는 것들은 이렇게 분개를 해보시면 아주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럼 단기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선수금, 부채. 그렇죠? 성급비용 자산 맞고요. 임차보증금 자산, 선급금 자산, 예수금, 부채. 그렇죠? 그래서 선수금하고 예수금만 부채에 해당하고 그럼 자산 계정 과목은 총 6개가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9번은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거. 비유동 부채 우리가 어떻게 외웠죠? 사장퇴. 그래서 사채, 장기차입금,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어요. 이렇게만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계셔도 문제 풀으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더라. 대신에 지금은 장기 차입금이 장기 미지급금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차입금도 있고 장기 미지급금도 있고 어찌되었든 장기간에 걸쳐서 갚아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비유동 부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디귿, 리을이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겠죠. 단 우리 시험 문제상에서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선수금, 단기차입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시험 보고 나와서 다들 얘기들을 하세요. 비유동 부채 찾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의 끝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본금, 자본이고 보통예금, 자산이고 상품 매출은 수익 맞아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이라는 얘기는 수익하고 비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아까 예수금 뭐라 했죠? 부채였죠. 그렇죠? 네. 이자 수익 수익이고 감가상각비 비용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마이너스 계정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1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번. 다음 자료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각 계정의 잔액이다. 단기 차입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아까 이렇게 시산표 했었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그대로 다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T자를 하나 그려놓고 자, 어차피 차변, 대변 금액만 맞게끔 쓰시면 되니까 현금 55만 원, 현금 자산이니까 차변에 55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외상 매출금 25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선수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20만 원 선급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50만 원 그리고 자본금 대변에 50만 원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양쪽의 합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합이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럼 50, 20 빼고 나면 60만 원만큼이 비었을까요? 그렇죠. 60만 원만큼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냥 쉽게 T자 계정에 자기 자리에다 맞게끔만 넣어주시면 양쪽의 합이 무조건 서로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12번은 제가 회계 2급에서 너무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재고자산 단원이에요. 왜냐하면 회계 1급으로 올라가도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세무 2급도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그래도 틀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12번 문제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번 문제는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우리는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실 수 있어요. 매출 총이익을. 자,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구하는 식은 기초상품재고액 플러스 당기순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재고액 이렇게 해주셔야지 되는데 우리는 매출 원가를 T자로 그렸어요. T자로. 그래서 기초상품재고액 플러스 당기순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재고액을 넣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매출 원가를 산출하실 수 있게 됩니다. 양쪽의 합은 무조건 서로 같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라고 하는 건데 이 기말 재고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매출 원가가 변할 수 있고 매출 원가가 변하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무조건 세트로 움직이게 됩니다. 기말이 바뀐다고 해서 기초랑 매입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우리 매출의 기초 매입은 문제상에서 주어지는 숫자 그대로 갑니다. 항상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기말 재고액과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이 상대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기말이 커지게 되면 양쪽의 합은 똑같으니까 기말이 커지면 매출 원가는 어떻게 돼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매출 원가는 줄어들게 돼요. 그럼 매출 원가가 줄어들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야 되는데 빼야 될 게 적어졌다. 그럼 매출 총이익은 다시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기말이 적어졌다. 기말이 적어지면 매출 원가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다시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가 그냥 세트예요.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세트로 움직이게 돼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기말 창고에 재고자산이 10만 원이지만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재무상태표에는 9만 원으로 계산하였다. 그럼 기말을 적게 만들었죠. 그쵸? 네. 기말을 이렇게 만 원만큼 적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기말이 만 원이 적어지게 되면 매출 원가는 만 원만큼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하게 되고 이익은 다시 만 원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만 원이 생기게 되면 플러스 만 원이 생기게 되고 다시 마이너스 만 원이 생기게 되더라. 이렇게 개념이세요. 자, 기말 재고자산 만 원은 과소계상되었다. 네, 만 원이 과소계상되었다. 매출 원가는 만 원 과대계상되었다. 매출 원가는 만 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만 원이 과소계상이 되겠고 매출 총이익 다음에 이제 우리 영업이익이 나오니까 매출 총이익이 이미 줄었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계속 줄어드는 상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이 1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급수로 올라갈 때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상사의 현금과부족 자료이다. 결산 시 현금과부족 계정 잔액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결산 시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풀어볼게요. 우리 13번 문제고요. 현금 과부족 계정을 그려볼게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현금 과부족이다. 현금 과부족 이렇게 있고 1월 30일 대변에 현금이 있어요. 1월 30일 대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이 8만 원이 있었네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7월 1일 이자 수익이 6만 원이에요. 이자 수익이 6만 원.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이 여기가 빈칸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맞나요?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해요. 자, 그러면 일단
빈칸의 금액은 2만 원이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분계를 거꾸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분계를 거꾸로 찾으면 현금과부족이라는 게 있고, 자, 이쪽에 짝대기를 그어주시면 이렇게 빠져나오고, 이쪽에 짝대기를 그어서 이렇게 빠져나오고. 자, 날짜 순서대로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월 30일 날 여기서 짝대기 이렇게 그었으니까 얘가 차변이 되고 얘가 이렇게 대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 8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과부족 8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고, 7월 1일 거를 분계를 해보면 7월 1일. 그러니까 1월 30일 날은 현금 과잉액이 생겼는데, 현금이 많아졌는데 그 원인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잘 모르다 7월 1일 날 하나 찾았어요. 뭘로? 이자 수익으로. 그래서 차변으로 현금 과부족이 없어진 거예요. 현금 과부족이 얼마가요? 6만 원이 사라지게 된 거고, 그 이유로 우리는 이자 수익이다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6만 원.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찾다 이제 12월 31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이제 원인을 못 찾겠대요. 그러면 현금이 늘어났으니까 차변으로 현금 과부족은 사라지지만, 차변으로 현금 과부족 2만 원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대변에 남으면, 우리 아까 이렇게 양수, 대변은 무조건 양수, 차변은 음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양수로 남으면 무조건 이익이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뭐가 된다?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우리 뒤로 갈수록 문제가 12번서부터 해서 12번 문제도 아주 중요한, 그 다음에 13번 문제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잡이익 2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로 한번 넘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 14번 문제는 우리 아까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자, 다시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매출원가를 빼주시고, 그러고 나면 매출총이익이 나오겠대요. 매출총이익이 나오고, 매출총이익에서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시면, 판관비를 빼주시고 나면 여기에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 뒤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 나오겠죠. 그럼 문제상에서 물어본 건 지금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려면, 영업이익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려면 이 영업이익 앞에 있는 것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겨야 영업이익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이익 이후에 나오는 것들,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은 영업이익에 영향이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옳은 것은 지금 정답은 3번 매출원가가 나와 있죠. 매출원가가 움직이게 되면, 자, 이자 수익, 잡이익 둘은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는 거고,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광고 선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물건을 누군가한테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자사 제품을 알리는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알려달라고 하고 돈을 준 거니까 광고 선전비 맞겠죠. 그렇죠? 거래처에게 발송한 한우 선물 세트 구입 비용. 거래처에다가 한우 선물 세트를 지급을 하게 되면, 우리 15번, 네. 거래처에 지급하는 걸 뭐라고 하죠? 네, 거래처에다가 지급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업 업무 추진비.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광고 선전비가 아니고 기업 업무 추진비에 해당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회사 브랜드 이미지를 재구축하기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이미지를 재구축.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조금 더 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니까. 기업 안내 책자를 제작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광고 선전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2번 기업 업무 추진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15개의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산회계 2급은 거의 만점으로 가셔야지 된다. 그래야 위에 급수로 올라갈수록 훨씬 쉬워진다. 그리고 요즘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선생님 저 전산회계 2급 떨어진 것 같은데 전산회계 1급 바로 들어가도 될까요? 무조건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험 떨어지셔도 상관없으세요. 다음에 회계 1급 하시면서 회계 2급 같이 시험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재무회계의 모든 단원이 다시 처음서부터 되풀이가 되게 돼요. 그래서 단 회계 2급을 너무 짧게 공부하셨다든지 이러시면 저희 유튜브에 전체 과정이 다 무료로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회계 1급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